저는 최근 충격적인 일을 겪고 살아온 세월을 다시 생각해보게 된 70대 여자입니다. 앞으로 살 날보다 살아온 날이 더 긴 저는 그간 성실하게 그리고 양심적으로 주변에 제가 베풀 수 있는 만큼은 베풀며 착하게 살았다고 자부해요. 그러면 언젠가 보답이 있을 거라 여겼지요. 하지만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더니 이렇게 조용히 선량하게 산 사람에게도 상상도 못할 나쁜 일은 생기고 불행은 닥치는 것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걸 겪으며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어요. 결국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처럼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사람은 바로 제 자신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저는 형제가 많은 집의 막내딸이었어요. 딸이라면 학교를 초등학교만 마치고 보내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던 그 시절에도 저는 고등학교까지 공부를 마치고 회사를 다닌 적도 있어요. 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셨는데 위로 언니 오빠들이 많았지만 우리가 공부를 하겠다는 걸 크게 반대하시지는 않는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물론 제 위언니들은 전부 저처럼 고등학교까지 진학을 하지 못한 언니도 있지만 저는 운이 좋은 편이었죠. 언니 오빠들이 학교를 마치고 돈을 벌어서 저를 고등학교까지는 보내줬으니까 말이죠. 저희 집안 식구들 중에서 그나마 제일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은 둘째 오빠였어요. 큰 오빠는 고향 고등학교를 졸업해서는 부모님을 도와 계속 농사를 지었는데 공부를 잘했던 둘째 오빠는 서울에서 대학을 나와서 공무원 생활을 했으니까요. 아마 큰 오빠가 자기보다 공부를 더 잘하는 동생을 대학에 보내기 위해 일을 했던 것 같아요. 큰언니와 둘째 언니도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둘째 오빠가 있던 서울로 올라가서 취직을 했어요. 그 덕분에 막내였던 저는 경제적인 부담에서 벗어나 고등학교를 마칠 수 있었던 것이죠. 평생을 성실하고 열심히 흙만 파며 살던 큰 오빠는 10년 전에 암에 걸려 돌아가셨어요. 그나마 큰 오빠의 아들이 저희 부모님이 가꾸던 논밭을 그대로 물려받아 여전히 농사를 잘 짓고 있어 고마울 뿐이죠. 그러다 재작년에 큰 언니도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제 애들 다 키워놓고 같이 여행도 다니고 신나게 놀자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제대로 지킬 틈도 없이 자궁암으로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버렸으니까요. 무엇보다 제가 이제껏 살아오면서 가장 의지했고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모든 걸 다 상의하던 사람이 바로 큰언니였기 때문에 슬픔이 더 컸어요. 하지만 다행히 조카들과는 여전히 자주 연락도 하며 친하게 지내고 있는 중이죠.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회사를 다니다가 회사 직장 선배의 소개로 남편을 만났어요. 그때 나이가 22살이었죠. 선을 보러 나간 찻집에서 말도 없이 커피나 마시다가 벌떡 일어나 한다는 말이 고작 "식사하러 가시죠." 가 다인 사람이 뭐가 좋았는지. 그 사람을 두어 번 만나고 저희는 결혼을 했어요. 성실했고 경제적인 형편도 나쁘지 않은 데다가 부모님과 오빠들이 다 마음에 들어 하셨거든요. 남편은 아내나 가족에게 자상하고 살가운 사람은 아니었어요. 솔직히 그 당시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냥 선을 보고 조건 괜찮고 사람이 적당하면 그냥 결혼을 하는 거죠. 저 역시 그렇게 결혼을 하고는 바로 직장을 그만두고 평생 가정주부로 살면서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고 살았고요. 그래도 제가 남편에게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열심히 일을 해서 우리 네 식구 큰 어려움 없이 살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살면서 크게 저를 힘들게 하거나 속상하게 한 적도 없었어요. 사실 둘째 형부는 바람을 피워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고 큰 형부는 사업을 하다 쫄딱 망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언니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저 제 인생이 이만하면 되었다 늘 감사하며 살아온 것이죠. 그렇게 평범하게 아이들을 좀 키워놓고는 저도 이런저런 일을 했어요. 남편 월급이 적은 것은 아니었지만 애들 공부도 시키고 결혼도 시키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때 마침 둘째 오빠 부부가 땅이며 집을 사서 부동산 투자를 하는 일에 재미를 좀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같이 하게 해달라고 졸랐죠. 새언니, 저번에 오빠랑 산 땅 많이 올랐다면서요? 얼마나 올랐어요?
아, 그거 좀 몰랐는데 벌써 팔았어요. 팔고 다른 곳 사려고요. 언니, 저도 좀 같이 하게 해줘요. 네? 어떻게 손대는 곳마다 족족 다 올라요? 아가씨는 남편 직장도 탄탄하겠다 괜찮잖아요. 저는 워낙 오빠가 월급이 박봉이라 친정에서 돈을 꿔서 하는 거예요. 저도 저 사람 월급만으로 애들 다 가르치고 하다 보면 노후 준비도 못하고 시집장가 보내는 것도 막막해요. 그냥 따라만 다닐게요. 네? 남편은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오빠 부부를 따라다니며 땅도 사고 집을 사기도 했어요. 알고 보니 새언니 친정이 부동산 사업을 해서 땅 보는 눈도 있고 이런저런 정보도 많더라고요. 그렇게 야금야금 산 땅과 집들을 사고 팔기를 하면서 나중에는 저도 큰 재미를 보았죠. 말하자면 당시 부동산 부흥기에 편승을 해서 재미를 본 셈이었죠. 그 덕분에 저희 부부는 학군이 좋은 동네로 이사를 가서 편하게 잘 살 수 있었어요. 아이들 공부도 원 없이 시켰고요. 아들은 공부를 잘해서 그 뒷바라지 하느라 정말 학원비도 많이 썼어요. 그렇게 명문대를 보내놨더니 미국 유학을 가겠다고 해서 유학까지 보내서 가르쳤고요. 어마어마한 아들 유학 비용도 아마 제가 아니었으면 절대 감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아들은 지금도 거기서 자리를 잡아서 잘 살고 있어요. 자주 얼굴을 보지 못해 아쉽지만 그래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잘 살고 있으니 어쩌겠어요. 딸은 아들보다는 공부를 잘하지는 못했지만 제 옆에서 저를 웃게 해주는 아이예요.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싹싹해서 저희 가족은 물론 주변 사람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랐지요. 동네에서도 예의 바르고 싹싹하다고 칭찬이 자자했으니까요. 딸아이는 미술을 전공했어요. 공부는 오빠보다 못했지만 그래도 그림 실력은 있었는지 대학도 좋은 곳으로 갔어요. 미술하는 딸의 뒷바라지 하는 데에도 꽤나 많은 돈이 들기는 했어요. 그렇게 아이들을 대학에 다 보내놓고 나니 한숨 돌리겠더라고요. 저의 꿈은 집 근처에 적당한 건물을 사서 남편 퇴직 후에도 저희 부부 노후 걱정 없이 사는 것이었죠. 그래서 남편 퇴직 전에 집과 땅을 처분해서 그리 크지 않지만 건물 하나를 매입했어요. 남편도 그때는 정말 놀라더라고요. 진짜 이 건물이 당신 거야? 당신이 건물주라고? 그렇다니까 서류를 봐도 못 믿어? 이제 앞으로 걱정 마. 당신 열심히 일했으니까 당신 퇴직하면 내가 먹여 살릴게. 당신 진짜 대단하다. 정말 대단해. 그걸 이제 알았어? 내년에 당신 퇴직하면 이 건물 관리나 하면서 둘이 열심히 여행이나 다니자. 계절마다 좋다는 곳은 다 가보자. 저는 그 건물에 딸아이 미술 학원도 하나 차려주었어요. 그 정도면 집 밥벌이는 혼자 할 수 있을 테니까요. 건물은 5층짜리였는데 그래도 위치가 나쁘지 않아서 공실은 없었어요. 지나다니면서 그 건물을 볼 때마다 정말 뿌듯하더군요. 제가 아이들에게 물려줄 것 하나는 생겼다는 마음이 들어서 보기만 해도 배가 불렀으니까요. 하지만 왜 인생은 생각지도 못할 때에 갑자기 저에게 거친 운명을 보여주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언젠가부터 남편이 계속 속이 안 좋다고 하더니 연기운을 못 차리더라고요. 동네 병원을 계속 다녔지만 큰 차도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가족 모임에서 큰 조카가 남편 이야기를 듣더니 이러더라고요. 고모부, 동네 병원 말고 큰 병원 가서 검사 좀 다 해보세요. 네? 큰 병원? 뭐 이런 거 가지고 큰 병원까지 가. 저희 아버지도 처음에는 소화가 안 된다, 속이 답답하다 이러셨어요. 아니겠지만 혹시 모르니까요. 아니다. 제가 그냥 아버지 다니시던 병원으로 바로 예약할게요. 아버지를 암으로 잃은 큰 조카는 바로 대학병원 예약을 잡더니 저희 둘을 그 병원으로 떠밀다시피 보냈어요. 불길한 예감은 왜 빗나가는 법이 없을까요? 남편 역시 암이더군요. 그것도 큰오빠와 같은 대장암이었죠. 이제 다 되었다고 퇴직하고 여행이나 다니면서 쉬자고 했는데 남편은 평생 일만 하다가 이제 좀 쉴만 했더니 병으로 쓰러진 것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요즘 때가 어느 때인데
큰오빠가 돌아가셨을 때에서 10년이나 지났으니 분명 방법이 있을 것이라 여겼어요. 하지만 아니더라고요. 남편은 하루가 다르게 바싹 마른 나뭇가지처럼 말라만 갔어요. 그러던 남편이 딸을 물끄러미 보더니 그러더라고요. 나 죽기 전에 우리 딸 손잡고 결혼식장에 들어가 보는 것이 소원인데 우리 딸 결혼하면 누구 손잡고 들어가니? 무슨 그런 약한 소리를 해. 얼른 나와서 딸내미 손잡고 식장 들어갈 때까지는 살 생각을 해야지. 나도 그러고 싶지만 아무래도 힘들 것 같아. 우리 딸이 당장 몇 달 안에 결혼을 하지 않는 이상. 이러면서 서글프게 웃는데 그 모습을 보던 딸이 결심을 한 표정으로 이러더라고요. 아빠, 엄마, 사실 저 만나는 사람 있어요. 안 그래도 저번 달에 결혼하자고 프로포즈 받기는 했는데 빨리 결혼할 테니까 아빠 걱정 마요. 뭐? 누구? 우리 학원 있는 층에 몇 달 전에 문연 피부과 알지? 거기 의사랑 그렇게 됐어. 암튼 내가 아빠 소원 들어드릴 테니 아빠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아셨죠? 그게 정말이야? 나 그럼 네 손잡고 결혼식장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고맙다. 고마워. 남편은 너무 좋아했어요. 갑자기 활기도 돌고 기운을 차린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고 노래를 불렀고요. 딸아이가 인사를 시킨다고 데려온 남자는 단정한 외모의 성격도 좋아 보이더라고요. 무엇보다 처음부터 저와 남편에게도 엄청 싹싹하게 잘했어요. 언뜻 보면 차가워 보이는 인상이었는데 성격이 어찌나 밝고 부침성이 좋은지 몰랐어요. 게다가 딸아이에게 푹 빠져서 너무 좋아하는 것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딸아이의 남자친구는 저와 남편의 마음에 쏙 들었어요. 거기에 직업도 의사고 저희로서는 마다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었죠. 그쪽 부모도 평범하고 무난한 사람들이더라고요. 아버지는 회사원에 어머니는 보험 일을 하고 있었고요. 다행히 그쪽 집안에서도 저희 딸아이를 마음에 들어 했어요. 저희 상황이 상황인지라 결혼은 약간은 급하게 진행이 되었어요. 딸아이 남자친구가 개인 병원을 차린 지 아직 1년도 되지 않은 상황이라 모은 돈이 없었고 상대 집안도 그리 넉넉한 상황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결혼식 비용이며 다 부담하고 부부가 살 집도 제가 얻어주었지요. 그 집을 채우는 혼수도 저와 딸아이가 다 사서 채웠고요. 하지만 하나도 아깝지 않았어요. 남편이 저렇게 좋아하는 데다 사위도 의사인데 못해줄 게 뭐가 있겠어요. 결혼식은 잘 치러졌어요. 결혼식 당일날 남편은 진짜 암 환자처럼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건강해 보였죠. 그리고 너무 행복해하며 딸아이 손을 잡고 결혼식장에 당당하게 들어갔어요. 그 모습을 본 저희 가족 모두는 혹시나 하는 기대를 품었죠. 하지만 딸아이가 결혼식을 올린 지 한 달 뒤 남편은 거짓말처럼 세상을 떠났어요. 이미 예상하고 있던 일이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슬프지 않은 것은 아니더라고요. 같이 부부로 살면서도 그냥 큰 정 없이 살아왔다 생각했는데 그래도 살아온 세월 동안 저는 남편에게 많이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남편이 죽고 나서야 알게 되었어요. 저를 의지하는 무엇인가가 사라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남편을 떠나보내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었죠. 이때 가장 저에게 위로가 되어준 사람이 바로 딸 부부였어요. 아들은 장례식을 마치고 조금 있다가 일 때문에 미국으로 다시 가야만 했기 때문에 제 곁에 남아있을 수 없었어요. 가까이 있는 자식이 최고라고 혼자 텅 빈 집에 남아 막막해하고 있는데 저에게 주말마다 찾아와 위로해주고 맛있는 것을 먹으러 가자고 한 사람은 그나마 딸 부부였거든요. 그렇게 딸과 사위의 도움 덕분에 그 해가 지나고 나자 저는 조금 정신을 차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죠. 그때는 이제 이 한 몸 건강하게 건강 관리를 잘해서 자식들에게 걱정 끼치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그래야 나중에 딸아이가 아이를 낳으면 제가 키워주면서 뒷바라지도 해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운동을 해야겠다 싶어서 저는 오전에 동네 체육센터 수영장에 등록했어요.
처음에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마침 자리가 나서 그냥 등록을 해버렸지요. 그런데 막상 그렇게 운동을 시작하니 하루에 활력이 생겼어요. 그냥 집에 있는 것보다 오전에 수영도 하고 또 에어로빅도 등록해서 오전 내내 열심히 몸을 움직이면 하루도 상쾌하고 건강도 지킬 수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오전 시간이다 보니 그 시간대 수영 강습이며 에어로빅 시간에는 제 또래 할머니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저희들은 금방 친해졌죠. 다들 살아온 것도 비슷하고 이야기도 잘 통했거든요. 그래서 오전 내내 운동을 끝내며 개운하게 샤워를 하고 다 같이 점심을 먹으러 다니는 것이 하나의 코스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점심을 먹고 차를 마시는데 한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그 여기 앞 사거리 그 피부과 가봤어? 아, 작년에 생긴 거기 젊은 의사가 한다며. 거기는 어때? 자기는 피부과 자주 다니니까 잘 알 거 아니야. 그 언니들이 말하는 피부과는 제 사위병원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귀를 쫑긋하고 들었어요. 처음 이야기를 꺼낸 그 언니는 저보다 2살 많았는데 나이가 많아도 피부 미용에 관심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수영장에서 며칠 안 보였다가 다시 나타날 때마다 어디 갔었냐 물으면 어디 피부과에서 레이저를 받았다, 리프팅을 했다, 그래서 수영을 못했다 이러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좀 과하다 생각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그 덕분인지 피부가 진짜 웬만한 40대 못지않게 매끈하고 팽팽하기는 했거든요. 하지만 그 언니의 입에서 뒤어 나온 말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완전 별로야. 절대 가지 마. 내가 새로 생긴 피부과여서 멀리 강남까지 안 가고 가까운 곳으로 가볼까 해서 갔는데 진짜 내 그런 곳은 생전 처음이잖아. 그래? 나도 얼굴 검버섯이나 좀 레이저 받아볼까 싶었는데 가격이 더 비싸?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의사 인성이 문제야. 나를 완전히 무슨 노망난 늙은이 취급하더라고. 거기 상담실장부터 시작해서 의사까지 손님도 없으면서 무슨 배짱인지 몰라. 그 언니의 말로는 자신이 들어가자마자 다 늙어서 피부과 시술을 받으려고 왔냐고 의사가 비웃듯이 이야기했다고 하더군요. 할머니, 앞으로 살 날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피부는 고와서 뭐에 쓰시려고요? 처음에 그 언니도 자신이 잘못 들은 줄 알았대요. 그러다 상담실장을 만나 이야기를 했는데 자신에게 진짜 이상한 패키지를 묶어서 엄청 비싼 가격으로 하라고 권하기에 그냥 생각해보겠다 하고 나왔대요. 그 언니는 대충 피부 시술 가격을 알았기에 바로 자신에게 바가지를 씌우려고 하는 걸 눈치챈 것이죠. 그 언니가 그냥 나오자 그 의사가 자기 등 뒤에다 대고 이랬대요. 할머니, 시술 받지도 않을 거면서 젊은 사람들 시간 뺏고 그러고 다니면 노망이라고 하니까 어디 가서 그러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그때 제대로 한마디 대꾸도 못하고 나온 게 아직도 분이 안 풀린다고 씩씩대는데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사위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세상에 어쩜 저렇게 착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늘 웃는 모습에 순하고 그렇게 헌신적일 수가 없었는데 말이죠. 저는 재차 그 피부과 위치를 확인했어요. 하지만 틀림없는 사위의 병원이었죠. 이 동네에 피부과가 거기밖에 없긴 했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다른 친구가 말을 보탰거든요. 거기 유명하잖아. 의사 싸가지 없고 바가지 씌우기로. 우리 영감도 사마귀 치료하러 갔는데 미용회는 안 한다면서 잡상인 취급을 해서 씩씩대며 왔더라고. 들리는 소문에는 그 의사 아내가 거기 건물주 딸이라서 돈 벌 생각이 없어서 막 영업을 하는 거라고 하던데. 충격은 연타로 저를 덮쳤죠. 저는 들고 있던 커피 잔을 놓칠 뻔했어요. 하지만 거기에는 또 다른 이야기도 있었어요. 뭐? 그 의사 결혼했어? 아니 나는 그 상담실장이랑 사귀는 줄 알았는데 엄청 사이도 좋아 보이고 그러던데. 나도 그런 줄 알았어. 둘이서 병원 안에서 대놓고 꽁냥거리길래
그런데 내 아는 사람이 거기 건물에서 장사하는데 그러더라고. 거기 건물주 딸이랑 작년에 결혼했대.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 구역질이 난다더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쓴물이 올라오고 도저히 그 자리에 맨정신으로 앉아 있을 수가 없었던 저는 급한 핑계를 대고 겨우 자리를 빠져나와 집으로 갔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무슨 큰 오해가 있거나 아니면 큰 착각이 있지 않는 이상 제 사위가 그럴 수는 없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저는 그날 종일 고민을 하다가 저녁 무렵에 딸아이에게 전화를 했어요. 생각해보니 요즘 딸아이를 본 지도 한 달 가까이 된 것 같아서 보고 싶다는 핑계를 대었죠. 아이 목소리는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요즘 오빠가 바빠서 통 가보지를 못했네. 미안해, 엄마. 아니, 목소리가 왜 이래? 넌 무슨 일 있어? 어디 아파?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오빠가 바빠서 당분간은 같이 저녁 먹으러 못 갈 것 같아. 괜찮으니까 너라도 오늘 꼭 좀 와, 응? 내가 보고 싶어서 그래. 아이는 알겠다고 하고 그날 저녁에 집으로 왔어요. 거의 한 달 만에 본 아이는 까칠해 있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지만 학원 수강생이 많아져서 그냥 피곤하다고만 하더라고요. 집에서 저녁을 먹고 뜸을 들이다가 저는 딸에게 제가 들었던 이야기를 슬쩍 꺼내면서 이것저것 물어보았어요. 그렇다고 모든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그냥 그 병원 상담실장은 누구냐, 너도 잘 아는 사이냐, 오래 아는 사이냐 했던 것이죠. 딸아이는 웃으며 담담히 대답하더라고요. 다른 병원에 페이닥터로 있을 때부터 알았던 사이라고 했나? 그랬어. 그전 병원보다 월급 적게 받는데도 같이 병원 키우는 일 하고 싶다고 따라 나왔다고 했고. 그래? 그럼 안지 오래된 사이겠네? 그 실장도 결혼한 사람이야. 뭐 엄청 능력 있다나 봐. 월급보다 인센티브가 더 많다고 하더라고. 그 사람이 있어서 병원이 돌아가는 거라고 오빠가 늘 고마워해. 저는 그러냐고 하고 말았어요. 딸아이도 잘 모르는 모양인데 더 이야기를 했다가 부부 사이에 분란을 만들 것 같아서 걱정도 되었고 어쩌면 오해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제 자신을 속이고 알고 싶지 않은 진실을 보지 않으려 했던 것인지도 몰라요. 그저 사위와 그 실장이 워낙 친하다 보니 다른 사람들에게는 오해를 살 수 있는 것 아닐까 하고 저는 제 자신을 달랬죠. 워낙 사위가 성격이 싹싹하고 다정하니 보수적인 할머니들 눈에는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것이라 애써 생각하면서요. 저는 딸에게 다시 물었어요. 그래? 병원 운영은 잘 되는 거야? 아유, 말도 마. 아마 엄마가 월세를 안 받으니 망정이지. 월세까지 냈다면 진작 망했을걸. 매일 돈 안 되는 것만 하니까 돈이 안 벌린다고 하는데 그걸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딸아이는 고개를 절레절레 젓더라고요. 돈이 되는 피부 미용 이런 걸 안 하고 진짜 치료에만 집중을 해서 늘 적자라고 상담실장이 자기에게 하소연을 한다나요. 제가 듣던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이야기에 저는 뭐라 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날 더 이상 다른 말은 하지 않고 여러 가지 밑반찬이며 불고기 같은 음식을 이것저것 싸서 딸아이를 집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일단 좀 지켜보아야겠다 생각을 했죠. 그리고 며칠 지났을까. 오전에 수영을 마치고 씻고 나왔더니 그 사이 부재중 전화가 엄청 와 있더라고요. 전화를 한 사람은 전부 사위였어요. 그걸 보자마자 갑자기 가슴이 쿵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왠지 보통 일이 아닐 것 같다는 예감이 바로 들었거든요. 제가 급하게 다시 전화를 걸자 전화를 받은 사위는 울고 있었어요. 장모님, 지영이가 사고가 났어요. 어떡해요? 빨리 병원으로 오세요. 뭐라고? 어디서? 언제? 오늘 새벽에요. 지금 수술 중이니 빨리 오세요. 저는 그 자리에서 기절할 뻔했어요. 제가 벌벌 떨자 그 피부과 좋아하는 언니가 저를 추슬러 자신의 차로 저를 병원까지 데려다 주었죠. 딸은 새벽마다 동네 주변을 가볍게 조깅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건강에도 좋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 생각을 정리하기도 좋다고 했거든요. 그건 딸의 오랜 습관이기도 했어요.
오늘 새벽에도 딸아이는 늘 하던 대로 새벽에 조깅을 나갔다고 했어요. 사위는 잠결에 딸아이가 나가는 걸 봤고요. 그렇게 나갔던 딸이 외진 골목에서 사고를 당한 거였지요. 뺑소니였어요. 차에 치여 길에 쓰러져 있던 딸아이를 길을 지나던 우유 배달 아주머니가 발견해서 병원으로 옮겼던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야 딸아이가 돌아오지 않은 것을 알게 된 사위가 딸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서 뒤늦게 알게 되었던 것이고요. 딸아이의 상태는 위중했어요. 차에 치여 땅에 쓰러지면서 머리를 크게 다쳤다고 했죠. 저는 딸아이의 수술실 앞에서 거의 무너졌던 것 같아요. 제발 우리 딸 살려달라고 하늘은 물론 먼저 간 남편에게도 간절하게 또 간절하게 기도를 했죠. 다행히 수술은 무사히 잘 끝났어요. 생각보다 큰 부상은 아니었어요. 병원에 빨리 오시기도 했고 수술도 정말 잘 되었어요. 이제 깨어나기를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그 아주머니 덕분에 딸아이를 병원으로 빨리 옮겼다는 것이죠. 우유 배달 아주머니는 외진 골목에서 차가 급히 지나가는 걸 보고 놀랐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바로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진 딸을 발견해 신고를 한 것이고요. 경찰은 딸아이를 치고 도망친 차를 찾으려 했지만 하필 그 골목은 CCTV가 없었어요. 그렇게 뺑소니범을 우리는 잡지 못했죠. 딸아이는 수술이 끝난 뒤 회복도 빨랐고 기적적으로 큰 신경 손상도 없었어요. 하지만 좀처럼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더라고요. 저는 병원에서 제발 우리 딸아이 좀 깨어나게 해달라고 모든 신들과 하늘에 간 남편에게 빌고 또 빌었죠. 하지만 수술 후 한 달이 지나도록 딸아이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어요. 말하자면 식물인간이 되어버린 것이죠. 딸은 마치 잠이 든 것처럼 침대에 곱게 누워 있었지만 제가 아무리 울부짖으며 이름을 부르고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눈을 뜨지 않았어요. 정말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어요. 연락을 받고 급히 귀국했던 아들은 딸아이의 상태를 보더니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오겠다고 하고 돌아갔어요. 하지만 그래봐야 바로 올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미국 생활을 정리하는데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걸린다고 하더군요. 저는 하염없이 병원에서 딸 옆을 지켰죠. 하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시간만 흐르자 병원 의사는 딸을 다른 병원으로 옮기라고 하더군요. 저희가 해드릴 것이 없어요. 그저 기적을 바라야 한다거나 해야 하나. 일단 요양병원이나 재활병원으로 옮기시죠. 기적이라니요. 무슨 방법이 없나요? 그런 병원으로 가면 치료가 아무래도 여기보다 못하잖아요. 죄송하지만 여기서는 더 할 게 없어요. 저희도 할 만큼 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퇴원을 하셔야 해요. 참 야속했지만 어쩌겠어요. 저는 사위와 함께 요양병원이며 재활병원을 알아봤지만 마땅한 곳이 없더라고요. 대부분 노인들이 많은 병원이라 그런지 어디는 너무 멀었고 어디는 시설이 열악했어요. 그런데 사위가 이러더군요. 장모님, 지영이 저희가 살던 집으로 데려가요. 제가 돌볼게요. 도저히 다른 곳에 못 맡기겠어요. 제가 의사잖아요. 자네 병원이며 일은 어쩌고. 낮에는 간병인을 쓰고 저녁에는 제가 퇴근해서 보면 되죠. 중간중간 장모님도 도와주시면 되잖아요. 그래도 되겠나? 그럼 고맙네. 정말 고마워. 사위는 자신들의 집에 있는 방 하나를 아예 비우고 환자용 침대를 들여놓고 여러 가지 의료기구들을 갖춰 놓았어요. 진짜 병원에 있는 병실처럼 잘 해놓았더라고요. 그렇게 딸아이 있는 집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매일 딸이 있는 집으로 갔어요. 제가 직접 딸을 돌보는 것이 훨씬 마음이 편했으니까요. 아침에 일어나 사위가 출근하기 전에 딸네 집으로 가서 우리 딸 잘 잤니? 하고 인사를 하는 것이 제 하루의 시작이었어요. 그렇게 내내 같이 있다가 사위가 퇴근을 하면 저녁을 차려주고 저는 다시 제 집으로 돌아갔죠. 그렇게 아이를 두고 집에 갈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지만 사위는 그걸 권했어요. 그냥 나도 여기서 같이 지낼까? 자네도 저녁에는 쉬어야지.
여기 빈 방도 있으니 내가 살림도 좀 해주면서 지내는 게 어떤가? 자네 불편해? 장모님, 이거 하루 이틀 하고 말 일 아니잖아요. 저녁은 가서 쉬셔야 오래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 잠은 집으로 가서 편히 주무시고 오세요.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딸아이가 그냥 누워만 있기는 했지만 시간에 맞춰서 욕창 생기지 않게 몸도 돌려야 했고 가래도 빼야 하고 기저귀도 갈아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건 육체적인 힘이 많이 드는 것이라 낮 동안 그렇게 하고 나면 육체적으로 힘이 들기는 했어요. 저는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저는 늘 딸아이 손과 온몸을 주무르며 말을 걸고 아이가 좋아하던 노래도 틀어주었어요. 쉬지 않고 말을 걸기도 했고요. 딸아이는 늘 그대로였어요. 그렇게 6개월이 흘렀죠.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우리 딸이 제 말을 다 듣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사위에게 매일 그 이야기를 했더니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던 사위가 하루는 그러더라고요. 장모님, 제가 의사로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식물인간 상태인 건 저렇게 있다가 조금씩 시들어가는 것뿐이에요. 너무 희망을 가지지 마세요. 희망을 가지지 말라니.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자네도 우리 지영이가 깨어나는 희망으로 집으로 데려온 거 아닌가?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너무 희망만 가지시지는 말라고요. 저도 이런 말씀 드리기 가슴 아프지만 그렇게 믿고 계시다가 나중에 장모님도 큰일 나세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엄마가 자기 자식을 포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집에서 남편이 쓰던 핸드폰을 발견했지요. 거기에는 남편이 죽기 전 딸과 아들에게 남기는 동영상과 음성이 남겨져 있었어요. 저는 다음 날 딸의 집으로 갈 때 그 핸드폰을 충전해서 갔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남편 핸드폰을 해지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것마저 해지를 하면 남편의 존재가 정말 없어지는 것 같아서 가끔 충전을 해서 켜보기도 하고 마음이 힘들 때 남편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저는 그 핸드폰을 가지고 가서 딸아이 귀에 아버지의 음성을 들려주었어요. 그리고 딸에게 이야기를 했죠. 지영아, 듣고 있지? 아버지야. 아버지 목소리 듣고 기운을 내. 그리고 혹시라도 너무 힘들면 아버지에게 가도 괜찮아. 지영아, 듣고 있어? 며칠을 남편의 핸드폰으로 남편의 목소리를 딸에게 들려주던 어느 날 저는 갑자기 감정이 복받쳐서 엄청 울었어요. 이러다 딸이 정말 떠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눈물이 주체가 되지 않더라고요. 사위가 퇴근해서 돌아온 시간까지도 정말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저는 몰랐죠. 그날 제가 딸아이의 점심약을 먹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이죠. 감정이 너무 북받쳐서 우느라 아이 약도 챙기지 못했던 것이에요. 제가 계속 우는 걸 보더니 사위는 집으로 얼른 가시라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기진맥진한 상태로 집으로 가게 되었어요. 도저히 이런 상태로 운전을 못할 것 같아. 일단 차에 앉아 다시 울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확인을 해보니 전화를 건 사람은 바로 남편이더라고요. 저는 심장이 덜컹했어요. 남편 전화를 저는 방금 딸아이 손에 쥐어주고 나왔거든요. 사위가 그걸 보고 전화를 했나 싶어 받았더니 도저히 믿지 못할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전화를 걸어 말을 하고 있던 사람은 바로 딸이었던 것이죠. 다 꺼져가는 작은 목소리였지만 그건 분명 딸이었어요. 떨리는 연약한 목소리로 딸은 전화에 대고 속삭였어요. 엄마, 최서방한테 절대 말하지 말고 지금 당장 나 좀 데리러 와. 그 말만 하고 전화는 뚝 끊겼어요. 이건 꿈인가 아니면 생신가. 뭐가 뭔지 믿을 수 없었지만 하나는 알 수 있었어요. 일단 제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저는 숨이 멎을 듯한 마음으로 다시 몰래 딸네 집으로 향했어요. 저는 딸네 집 현관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어요. 늘 드나드는 집이니 당연했지요. 저는 현관 앞에서 고민했어요.
딸이 그렇게 몰래 이야기를 한 것이면 저도 사위 몰래 들어가야 한다고 저의 직감이 저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아주 조용히 문을 열고 사위 몰래 딸네 집으로 들어섰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진실을 알게 되었죠. 그것도 아주 상상도 못한 추악한 진실을. 거기에는 제가 알던 식물인간 딸도 제가 믿었던 사위도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 자리에서 온몸이 굳어버리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딸아이는 눈을 뜨고 있었어요. 몸도 움직이고 있었죠. 하지만 사위는 딸아이가 움직이지 못하게 딸의 몸을 침대에 묻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화난 목소리로 그러더군요. 아, 왜 약 기운이 벌써 떨어진 거야? 짜증나게. 야, 너 진짜 회복력 하나는 좋다. 하기는 그렇게 차에 치이고도 이것밖에 안 다쳤으니 뭐 바퀴벌레냐 뭐야? 낄낄거리는 사위의 얼굴은 인간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어 벽 뒤에 서서 촬영을 시작했어요. 증거를 남겨야 했죠. 딸아이는 작은 목소리로 빌더라고요. 나 좀 풀어줘 제발. 나 조용히 있을게. 아무 말도 안 하고 당신이 하자는 대로 다 할게. 재산도 다 줄게. 그걸 어떻게 믿어 이년아. 너 나 몰래 내 뒷조사하고 이혼 서류까지 다 접수해 놓은 주제. 내가 그걸 몰랐으면 어쩔 뻔했어. 하기씨 그냥. 그거 다 취소할게. 진짜야. 야, 솔직히 내가 널 왜 좋다고 쫓아다녔겠어? 어? 가진 거라고는 그 반반한 얼굴이랑 니네 집 건물 이거밖에 없잖아. 이 시점에서 네가 죽어줘야 딱 좋아. 뭐라고? 그래야 니네 엄마가 나 불쌍하게 여기서 큰 목 하나 떼어주지. 아니다. 니네 엄마가 먼저 가셔야 내가 다 가지나? 니네 오빠는 미국 살아서 관심 없을 거 아니야. 사위는 냉정하기 그지없었어요. 저는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서 일부러 현관에서 지금 막 들어온 척 기척을 내었어요. 그리고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면서 방으로 갔죠. 최서방, 내가 뭘 놓고 간 게 있어가지고 다시 왔네. 내가 우리 남편 핸드폰을 두고 왔지 뭔가. 사위가 당황을 하는 순간 저는 딸아이를 보자마자 비명을 질렀어요. 지영아, 눈을 떴구나. 119, 빨리 전화를. 저는 사위가 말릴 틈도 없이 바로 119를 눌렀어요. 솔직히 무서웠어요. 제가 섣불리 나서봐야 사위에게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요. 저는 큰 목소리로 119에게 딸아이 집 주소를 이야기하면서 다시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열었어요. 물론 현관 비밀번호도 큰 소리로 다 이야기를 했죠. 사위라는 놈은 멘붕이 온 것 같았어요. 저를 막 따라 나오고 저를 부르는데 저는 못 들은 척 아예 전화를 하면서 현관 문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사위는 저를 잡으려 급히 따라 나오더군요. 그 순간 저는 그 사위놈을 계단 쪽으로 확 밀어버리고 집으로 들어가서 현관문을 꽉 닫았어요. 그리고 바로 수동 잠금 장치를 했죠. 사위놈은 그제야 문을 두드리고 밖에서 난리가 났지만 저는 들은 척도 않고 딸에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바로 112로 신고를 했죠. 여기 제 딸을 해하려 한 놈이 있어요. 저희 좀 살려주세요. 구급대와 경찰은 거의 동시에 도착을 했어요. 저는 일단 경찰에게 제가 찍었던 영상을 보여주며 분리해달라고 했죠. 저놈이 우리 딸을 이 꼴로 만들었어요. 제발 우리 옆에 오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장모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냥 이야기한 거예요. 그냥 이야기. 일단 갑시다. 환자 보호자분이 원하지 않으니 잠깐만 같이 가시죠. 내가 저 여자 남편이에요. 내가 보호자라고. 경찰은 발악을 하는 사위놈을 일단 경찰서로 끌고 갔어요. 저는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딸아이를 옮겼죠. 물론 집을 떠나기 전에 사위놈이 다시는 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비밀번호도 바꾸었어요. 그 집은 제가 딸아이 앞으로 사준 집이었기 때문에 그놈에게는 큰 권리가 없으니까요. 무엇보다 집으로 와서 다른 증거를 없애지 못하도록 해야 했어요. 저는 급한 대로 가까운 곳에 사는 조카를 불러 간단히 사정 이야기를 하고 아예 열쇠를 통으로 바꾸고 당분간
그 집에 있어 달라 부탁을 했어요. 유도를 전공해서 경호업체에 근무를 하던 조카는 흔쾌히 알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병원으로 가는 도중 저는 구급대원들에게 지금까지의 사정을 이야기했어요. 핸드폰으로 찍은 동영상도 보여주었죠. 그걸 보더니 구급대원들은 경악을 하더군요. 그러면서 이랬어요. 아니, 환자 상태가 이 정도면 분명 후전이 있었을 텐데. 그 전 병원에서 그런 말을 안 했어요? 뭐라고요? 아니, 그 병원 의사가 아이가 식물인간 되었다고 했어요. 아니에요. 식물인간이면 뇌 상태도 달라요. 분명히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전에 수술받고 입원했던 병원이 어디예요? 순간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저희 딸은 대학병원이 아니라 동네에 있는 상급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입원을 했었거든요. 그 병원 의사가 사위와 절친한 대학 동창이라고 해서 그리로 갔다고 했었고요. 저희는 바로 그 병원이 아니라 큰 대학병원으로 구급차를 몰았어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병원에서는 딸아이 혈액을 뽑아 약물 검사를 하고 각종 검사를 하더라고요. 놀랍게도 딸아이는 작지만 말도 할 수 있었고 심지어 부축을 하면 자리에 일어나 앉을 수도 있었어요.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형사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사건이 정식으로 접수되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동안 있었던 모든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이건 교통사고부터 다시 조사를 해야겠어요. 하필 CCTV도 없는 골목에서 사고가 난 것도 이상하고, 이 정도면 따님 동선을 잘 아는 사람 짓인 것 같아요. 이전 병원도 조사를 해주세요. 그 병원에서 식물인간이 되었다는 말만 듣고 저는 그걸 믿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멀쩡한 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어요? 생각해보면 이상했어요. 그때 다른 큰 병원으로 옮기려 했지만 사위가 반대를 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병원을 옮기는 것이 더 위험하다고 말이죠. 그리고 저는 그 말을 믿었고요. 딸아이는 놀랍게도 수액을 맞자마자 의식이 더욱 또렷해졌어요. 아직 몸놀림은 조금 불편했지만 그저 오래 누워 있어서 그랬을 뿐 큰 이상은 없었어요. 저는 딸아이를 껴안고 엉엉 울었죠. 딸아이가 그러더군요. 엄마, 나 엄마 이야기 다 듣고 있었어. 그런데 몸이 움직이지 않아서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무서웠어. 미안하다. 나는 그것도 모르고 엄마가 진작에 몰라서 미안해. 엄마, 이거 전부 그 인간 짓이야. 그 인간 바람 피웠어. 그 병원 상담실장이랑 내가 사람 붙여서 증거 다 모아놨어. 딸아이는 사위의 불륜을 진작에 눈치채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바로 알았다고 했지요. 이혼을 하기 위해 사람을 붙여 증거를 모았던 것이고요. 그런데 그걸 사위가 도중에 알아버렸다고 했어요. 탐정회사에서 등기로 사진을 보내온 걸 사위가 본 것이죠. 그것 때문에 대판 부부싸움을 하고 너랑 이제 끝이다. 아주 거지로 만들어 쫓아낼 테니 그런 줄 알아라. 라고 한 다음 날 딸아이는 여느 날처럼 새벽 산책을 나갔다고 하더군요. 마음이 심란해서 잠도 못 자고 생각을 정리하려고 나간 것이었는데 그러다 뭔가 자동차 불빛이 번쩍하다가 기억이 없었다고 했어요. 그러다 깨어나 보니 병실에서 그 사위라는 놈이 그랬대요. 그냥 너는 못 깨어난 걸로 하고 푹 자. 그러다 언제 가는지도 모르게 곱게 가면 끝이야. 너도 안 힘들고 나도 좋고 좋은 일 하니까 좋은 곳으로 갈 거야. 고맙다. 이 말을 듣고 까무룩 정신을 잃었다가 깨었다가 나중에 집에 가서는 정신은 있는데 눈을 뜰 수도 말을 할 수도 움직일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고요. 딸아이 피를 검사했더니 거기에는 온갖 약물들이 검출되었어요. 대부분 마취제 같은 것이었죠. 마취제와 신경마비제 같은 약들을 사위는 딸아이를 위한 항생제와 영양제라고 속여서 저에게 시간에 맞게 먹이도록 했던 것이에요. 그 약들이 지속 시간이 길지는 않았기 때문이죠.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 약들이 딸을 살리는 것인 줄 알고 제 손으로 직접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 약들을 곱게 갈아서 음식에 섞여서 딸에게 챙겨 먹였어요. 그 사실을 알고 얼마나 분노가 치밀어 올랐는지 몰라요.
그런데 더 악질인 것은 가끔 이 사위놈이 저녁에 딸아이를 깨워서 괴롭혔다는 거예요. 가끔 사위가 저녁 약은 자신이 먹인다고 한 적이 있었는데 약을 먹이는 게 아니라 저녁에 잠깐 깨워서 딸아이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준다는 계약서를 들이밀면서 지장을 찍게 했다고 했어요. 딸아이는 필사적으로 주먹을 쥐고 그걸 피했고요. 그러다 맞기까지 한 적도 있다고 했어요. 가끔 딸아이 몸에 멍이 든 적이 있었는데 그걸 보고 사위는 뻔뻔하게 제게 그랬었죠. 가끔 혈액순환이 안 되면 저렇게 파랗게 들어요. 몸을 못 움직이는 사람에게 자주 생겨요. 약간 마사지 해주고 두면 없어질 거예요. 증거는 명확했어요. 제가 제시했던 핸드폰 영상과 딸아이 노트북에 있었던 사위의 불륜 증거,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도 있었죠. 형사들은 저를 찾아와 한아름 이야기를 하며 아는 사람이냐고 하더군요. 그 사람은 제 사돈인데 맞아요. 저희 사돈이 보험을 해서 저도 하나 가입을 한 적이 있어요. 사돈이 왜요? 이 사람이 따님 명의로 사망보험을 엄청 가입했어요. 받는 사람은 전부 자기 아들이었고요. 그리고 사모님 이름으로도 사망보험이 들어있었어요. 이거 아셨나요? 저요? 아니요, 전혀요. 저는 암보험 하나 든 것밖에 없는데. 아니, 그럼 모자가 다 짰다는 말씀이세요? 금수가 따로 없다는 말이 바로 그거였죠. 어떻게 부모라는 것들이 자식이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있으면 말릴 생각은 않고 더 부추길 생각을 하는지. 그것들은 저희 모녀가 죽으면 보험금을 타먹을 생각으로 매달 보험금은 200만 원 가까이 내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기가 막혔어요. 인간 같지도 않은 그놈은 구속되었어요. 그놈의 엄이라는 년도 함께였죠. 그리고 사위놈과 불륜을 저지른 상담실장도 바로 구속되었어요. 형사들이 우유 배달 아주머니의 말을 토대로 그 근방 CCTV를 이잡듯 뒤져서 차가 어디로 갔는지 찾아내셨더군요. 그리고 그 차를 운전하고 있던 사람은 바로 그 불륜녀였어요. 바로 전날 밤 차를 렌트카 업체에서 빌렸다가 다음 날 반납을 했는데 접촉사고가 나서 차 수리비를 물어준 내역까지 그대로 있었죠. 딸아이가 입원을 했던 병원 담당 주치의도 경찰에 불려갔어요. 저는 그 의사가 가장 치가 떨렸어요. 사위놈이랑 같은 대학 동창이라는 그 인간은 사위에게 돈을 받고 계속 딸에게 수면제와 신경마비 성분이 있는 진통제를 놓아서 아이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저에게 식물인간이라는 판정을 내린 거였죠. 참고인 조서를 하러 갈 때 저는 그 사위놈과 그 불륜녀 그리고 의사 같지도 않은 쓰레기를 경찰서에서 만났어요. 저는 그 인간들의 면상에 침을 뱉어 주었죠. 사위는 인상을 확 쓰더라고요. 아이, 더럽게 이게 무슨 짓이야? 지금 경찰서라 내가 참는 줄 알아. 너 같은 걸 사위라고 아꼈던 내가 얼마나 후회되는지 알아? 이 인간 같지도 않은 짐승 새끼야. 아, 진짜 재수가 없을라니까 시간 끌지 말고 그냥 해치웠어야 했는데 괜히 건물 통째로 가지려고 욕심 부렸어. 네 아들이 들어온다는 말만 안 했어도 빨리 끝냈을 건데. 기절할 것 같더라고요. 그 말에 불륜녀는 지가 뭐라 그랬냐고, 빨리 끝내자고 하지 않았냐고 악을 써댔고, 그 의사놈은 자기가 오진을 한 거라나요? 그냥 실력이 없었을 뿐이지 절대로 일부러 그런 건 아니라고. 정말 다들 질환연병을 했어요. 무엇보다 정말 치가 떨리도록 증오스러웠던 인간은 한때 제 사돈이라 부르던 할망구였죠. 취미로 보험 일을 한다며 우리 딸이 자기 집안의 복덩이라고 어쩜 이렇게 딸을 잘 키우셨냐 우아하게 웃던 그 여자는 머리가 산발인 채로 끌려와 있더군요. 네가 사람이니? 하긴 애미가 그 모양이니 지 자식 새끼도 저런 괴물로 키웠겠지. 아, 진짜 그렇다고 진짜 뭐 잘못되기를 했어. 내가 돈을 한 푼이라도 만져보기로 했어. 난 그냥 만약을 대비해서 보험을 내 돈으로 들어준 거야. 난 죄 없어. 뭐? 죄가 없어? 그래, 죄 없어. 그냥 사돈 걱정돼서 보험 좀 들어주고 보험료 좀 내준 게 그게 죄예요? 네, 형사님. 사람이 아닌 것들의 뇌 구조는 정말 저와는 다르더라고요.
그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은 모두 구속이 되었어요. 그 의사놈 하나는 구속까지는 안 되더군요. 하지만 저는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 했어요. 절대 합의하지 않을 것이라 했죠. 딸아이는 병원에서 단 일주일 만에 퇴원을 했어요. 그것도 걸어서 나왔죠. 딸아이 집을 지키고 있던 조카가 와서 그 모습을 보더니 그 덩치 큰 장정이 병원 로비에서 펑펑 울었을 정도로 놀랍고 또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어요. 저희 가족은 그렇게 엄청난 사건의 소용돌이에서 겨우 빠져나왔어요. 딸아이는 일단 제가 사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나중에 딸은 제가 남편 이야기를 하며 펑펑 울 때 이상하게 힘이 솟는 것 같았다고 하더군요. 엄마가 아빠 목소리를 들려줬잖아. 그런데 갑자기 진짜 아빠가 옆에서 말을 거는 것 같았어. 아빠가 목에 힘을 주고 약을 삼키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어. 아빠가? 옆에서 아빠 목소리가 나에게 말을 걸더니 약을 덜 삼키는 법을 가르쳐 줬어. 그래서 그 전날부터 약을 반도 다 삼키지 않고 뱉어냈던 거야. 덕분에 빨리 깼고. 저는 하늘에 있는 남편에게 감사했어요. 진짜인지 어떤지는 몰랐지만 저는 남편의 영혼이 딸 옆에서 그 아이를 지켰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쩐지 그 일이 있기 며칠 전부터 점심때 가래도 많고 약을 부셔서 넣어주는데도 많이 흘려서 닦느라 애를 먹었는데 그런 이유가 있었던 거였어요. 게다가 제가 당일 점심약을 잊어서 정신을 차리는데 더 큰 도움이 되었던 것도 한 몫을 했고요. 딸아이는 빠르게 건강을 회복했어요. 아들도 바로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돌아왔어요. 가족만큼 중요한 게 없는데 이렇게 살다가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다 같이 모여서 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제 같이 지내요, 우리. 그래, 힘든 결정이었을 텐데 고맙다. 고마워. 딸이 신혼집으로 살던 집은 팔아버렸어요. 딸의 컴퓨터에는 그간 모아두었던 자료가 전부 고스란히 남아있었죠. 사위놈은 아들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시간이 있으니 아예 저와 제 딸에게 건물 전체를 다 받을 방도를 찾아서 가로챌 계획을 꾸미는 중이었어요. 거기에 사망보험에 가입을 하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야 보험금이 최대가 된다는 말을 듣고 기다렸던 거였죠. 기가 막혔죠. 그러면서 사위놈은 돈을 조금이라도 더 뜯기 위해 정신이 팔렸던지 정작 딸아이의 핸드폰이나 컴퓨터에는 손도 대지 않았어요. 저희에게는 고마운 일이었어요. 모든 자료들이 재판에서 전부 증거로 사용이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정말 화가 나는 사실은 사위놈과 그 불륜녀의 처벌 수위가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평생 감옥에서 못 나오길 바랬는데 사위놈이나 불륜녀도 고작 10년 남짓의 형을 받았을 뿐이더라고요. 진짜 사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미수에 그친 것이라 그렇다고 했어요. 아니 이것도 사람이 잘못된 것이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고작 형량을 10몇 년 받은 것도 미칠 것 같은데 이 정신 나간 것들은 항소를 한다나요 뭐래나요. 절대 계획적인 것이 아니라고 끝까지 우겨대는데 정말 돌아버릴 것 같아요. 보험 사기를 계획했던 그 사위였던 놈의 엄마도 구속되었어요. 하지만 그 여자의 형량은 더 짧더군요. 법이 그렇다니 어쩔 수는 없지만 진짜 아쉬울 뿐이죠.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럴 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저는 형사 1심 판결이 끝나자마자 바로 금융치료에 들어갔어요. 민사소송을 걸고 손해배상 소송을 걸고 걸 수 있는 건 다 걸었죠. 변호사는 우리나라 최고만 고용했어요. 그리고 돈이 얼마든 들어도 좋으니 최대한 할 수 있는 걸 다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요. 사위였던 놈과 그 불륜녀에게 민사소송이 들어가자 그 집안들은 난리가 났더라고요. 저희 딸도 이미 이혼을 하고 양육권도 다 빼앗겼어요. 오히려 외자료까지 다 물어줘야 하는데 이렇게 민사까지 걸면 어쩝니까? 어쩌긴요. 알아서 하시죠. 지금 그 사정을 왜 제게 이야기하세요? 저희 당장 이러면 집에서 쫓겨나 길바닥에 나앉을 판국이에요. 저희가 딸아이 잘못 키운 건 맞지만 정도가 있죠. 짓거린다고 다 말이 아니에요. 정도?
이 보세요. 당신 딸년이 차를 몰고 내 딸에게 달려들 때는 그 정도가 있었겠어요? 알아서 하시고 꺼져요. 전 사돈이었던 인간도 찾아왔었어요. 사돈, 저도 아들이며 집사람이 그런 속셈이 있는 줄 몰랐어요. 저도 이혼하고 지금 연 다 끊고 삽니다. 갑자기 소송을 하면 저는 어쩝니까? 사돈 같은 헛소리 말고 그쪽도 같이 꺼지세요. 당신이 죄가 없어서 안 쳐넣은 게 아니라 증거가 없어서 못 잡아 넣은 거니까. 한 번만 더 찾아오면 무조건 잡아 넣을 거예요. 저는 진짜 결백해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맹세합니다. 웃기시네. 제 아들이 갖다 주는 돈이며 매달 통장에서 나가는 보험료를 보고도 몰랐다고. 당장 손해배상 안 하면 바로 차압 들어갈 테니 알아서 해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저는 변호사들에게 절대 봐주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합의 같은 것도 전부 다 무시하고 아주 싹싹 다 긁어달라고 말이죠. 딸이 처음 수술을 받고 입원을 했던 병원 의사에게도 그건 마찬가지였어요. 그 의사놈은 고작 집행유예를 받는데 그쳤어요. 그러고 그 병원을 나와서는 뭐 개인 병원 개업을 한다나요? 의사 면허가 취소되지도 않았어요. 저는 바로 고소장을 날렸죠. 계속 고소를 하고 또 하고 그 의사놈이 개업을 했다는 그 병원으로 매일 찾아갔어요. 제가 못 가면 사람을 사서라도 보냈죠. 그리고 그 병원을 찾아오는 손님에게 이렇게 외쳤어요. 여긴 이 병원 의사가 생사람을 식물인간으로 만든 의사인 건 아시고 오신 거죠? 조심하세요. 멀쩡하게 와도 나갈 때는 실려갈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서 무슨 행패예요? 당장 나가요. 경찰 부를 테니까. 그래 불러. 저기요. 이 의사가 지 입으로 법정에서 자기가 실력이 없어서 오진으로 멀쩡한 사람을 식물인간으로 만들었다고 인정을 했어요. 부디 주변에 많이 알려주세요. 저는 경찰이 찾아와 영업방해라고 가시라고 하면 갔다가 또 다른 사람을 보내고 다음 날은 또 제가 가고 하는 일을 반복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무조건 다 했죠. 소문은 빠르잖아요. 저희 딸과 관련된 일은 단번에 그 일대의 소문이 쫙 퍼졌고 그 의사놈은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 병원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러고 오히려 저에게 영업방해를 했다며 고소를 해오더라고요. 저는 또 그랬죠. 그래서 어쩌라고. 저는 처벌을 받았어요. 뭐 법으로 보면 제가 영업방해를 한 것이 맞으니까요. 그럴 의도로 간 거고요. 벌금이 나왔기에 벌금을 내고 저는 계속 그 의사를 따라다녔어요. 저는 그 의사놈 얼굴을 보며 맹세를 했죠. 경찰 부를 거면 부르고 고소할 거면 해. 하지만 내가 이거 하나만은 맹세할게. 맹세라니 뭘요? 너는 내가 죽는 날까지 그리고 내 아들과 내 딸, 내 조카들이 죽는 날까지 네가 어딜 가서 일하든 어디서 병원을 차리든 무조건 다 갈 거야. 가서 진실을 알릴 거야. 지금 협박하는 거야? 네 애들이 회사 취직할 때도 네 자식 결혼식도 다 갈 거야. 기대해. 나는 그 맹세를 지킬 거니까. 저에게는 그 맹세를 지킬 시간도 있고 돈도 있었어요. 그 의사놈이 얼굴이 퍼렇게 질리더군요. 그러다 결국 이혼을 하고 어디 먼 섬에 있는 보건소 공보위로 간다며 거기서 죽은 듯 살면서 봉사를 하며 지낼 테니 제발 살려달라고 사정을 하길래 일단 가서 죽은 듯 일이나 하라고 했어요. 물론 당연히 계속 지켜볼 생각이고요. 그렇게 일이 조금 마무리가 된 뒤 저는 아이들과 여행을 다녀왔어요. 딸아이는 아직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많이 안정되었고 미술심리치료 대학원을 준비하고 있어요. 자신처럼 범죄 피해를 겪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걸 끝까지 응원해 줄 생각이고요. 아들은 한국에서 다행히 좋은 직장을 잡았어요. 진작 한국 들어올 걸 그랬다고 오히려 조건이 좋아졌다고 하더군요. 눈치를 보아하니 만나는 사람이 있는 것도 같아요. 저는 딸아이 뒷바라지를 하면서 잘 지내고 있어요. 다시 수영장도 다니고 에어로빅도 다니고 친구들과 점심도 먹고 수다도 떨고 하면서요.
가끔은 그 모든 일이 꿈과도 같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걸 어떻게 헤쳐나왔는지 아득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제 자신을 칭찬하고는 하죠. 잘 헤쳐나왔다, 잘 버텨나왔다 하고요. 앞으로 저는 정말 아이들 뒷바라지를 하며 건강하고 또 행복하게 여생을 보낼 생각이에요. 그런 저의 앞날에 용기와 희망을 부탁드려요.